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2021 영재 선발에 대한 설명회 사회를 맡은 음성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은희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교 활동이 예년과 달리 운영됨에 따라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학생, 학부모 및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비대면으로 실시되어지는 연수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장담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 및 설명회는 먼저 강사님의 특강을 듣고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 홍보에 대한 선발에 대한 홍보, 그리고 2021 음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선발에 대한 역시 홍보, 마지막 질문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수에 앞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오늘 연수에 참석해 주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설명회는 영재교육의 공감대 형성 및 영재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소외지역을 위해 지역별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이자 설명회입니다.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를 위한 영재교육, 모든 아이를 창의융합 인재로 키우는 충북 영재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실시간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음성 지역뿐 아니라 충북 전체 지역의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로교육, 창업교육 및 영재교육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시며 현재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 종합인재교육팀 팀장으로 재직하시는 백민정 교수님께서 미래 인재와 미래 교육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좀 설치를 했고요. 네, 저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왔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수과학 영재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가 당장 우리 아이의 수학 공부, 과학 영재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봐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는 언제나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해왔고 이것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는 새로운 미래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선두에 교육 체계의 혁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교육 혁신의 전략의 핵심은 지식을 다루는 방법의 변화입니다. 네, 우리에게 다가온 안과 밖에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글로벌로도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면서 경제 발전이 한계에 도달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직업이 변화하고 직업 생기기도 하는 굉장히 큰 직업 변화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억지로 혹은 또 하게 되는 이런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온라인 교육이 10년, 20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간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굉장히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진화가 되어가고 있죠. 이렇듯 코로나19는 사회,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1950년도에만 해도 저희가 세계 수출 순위입니다. 저게 85위였고요.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국가라고 합니다.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다고 해요. 저 때는. 근데 저희는 불과 3, 40년 만에 지금 세계 5위, 수출 순위 5위의 국가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세계 유일의 원조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하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을 모방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따라갔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룩했던 한 가지의 기적은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예측 가능한 목표에 매진하는 효율성을 추구했죠. 그래서 이때는 성실과 희생이 미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산업이나 기업을 선택해서 지원하거나 혹은 규제를 했죠.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이끌고 수출 전선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제조업 국가 5위 수출대국 그리고 9위 외환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넘버1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등 최첨단 어떤 기술을 기반의 산업들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는 등의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로 인해서 이런 경제 성장의 한계가 왔죠. 예로 2019년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1위고요. 2위가 중국의 화웨이이고 3위가 애플 그리고 샤오미 순이었습니다. 또 올해 드디어 화웨이가 삼성을 제치고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경제 성장의 룰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발주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 전략에서는 한계가 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정답 위주의 교육으로 스펙형 인재들을 양성을 했죠.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를 하는데 이 실패는 무능력 혹은 불성실로 간주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효율성보다는 혁신을 결합한 국가들이 선두권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효율 경제에서 빠른 추격자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최초 개척자 전략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최초 개척자가 되려면 우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정답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혹시 그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는 다시 재도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일들, 그다음에 창조적인 일들이 중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 효율 경제를 우리가 좀 공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공장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산비를 절감하는, 원가를 절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빠르게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좀 연구소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연구소는 어떤가요? 어떤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과정을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실험을 하고 혹시 그게 실패하면 다시 그 가정이나 과정을 변화시켜서 다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진 추격 전략의 핵심
역량, 즉 정해진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는 역량들이 선도 전략에서는 핵심 걸림돌이 돼가고 있고요.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핵심 역량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직업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업이 다 없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기계들이 우리의 그 직업을 다 뺏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직업들은 사라집니다. 위에 사진 보이세요? 저 사진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안내양들이 있었습니다. 저 안내양의 역할은 뭐였냐면 버스에서 문을 열어주거나 닫아주거나, 그 다음에 하차하는 정류장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았어요. 그 버스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은 그쵸, 학생들이, 지금도 10,000원 버스는 있는데 저 때는 안내양들이 이렇게 꽉꽉 밀어서 버스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내양이라는 직업은 없죠. 그리고 안내양이 하는 역할, 하차 시 안내는 기계가 하고 있고요. 버스 요금도 기계가, 그죠? 버스 카드와 기계로 우리가 정산을 하고 있죠. 출입문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죠. 저 밑에 보시면 저런 그림 간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재개봉관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메인에서 이제 그 영화를 상영하고 나면 가면서 점점 재개봉관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 간판을 그리는, 간판 그림을 그리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근데 이제 저게 재개봉관에 가면 갈수록 점점 그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요. 저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저게 우리 형이라는 영화인데 원빈하고 신하균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가면 그쵸, 그림이 전혀 원빈하고 신하균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개봉관에 여러 번을 거친 것 같죠. 어쨌든 이제 노동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 직업이 바뀌면서 직업의 의미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진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네마다 사진관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포토그래퍼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일단 예전에는 사진을 딱 찍고 나면 그 필름을 우리가 사진관에 맡기면 사진관에서 필름을 인화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진사의 역할은 테이킹 포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찍은 사진을 후보정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사진을 찍은 것인가 컨셉을 잡고 세트를 배치하고 그 이후에 포토샵 같은 것들로 이렇게 후보정을 하는 메이킹 포토의 영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테이킹 포토, 즉 기술의 영역, 그러니까 기능 부분은 기술의 영역으로 이제 단순히 사진을 찍는 역할이 아니라 뭔가 창조해내는 역할, 이 사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감성적으로 인간적인 영역에 있어서 인간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기자가 없어질까요? 인공지능은 지금도 이미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사를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럼 기자가 없어질까? 이렇게 단순하게 세상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자의 역할이 바뀔 거죠. 뭐냐면 아젠다를 설정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자. 혹은 취재나 인터뷰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에 나갈 것인가 등등의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역할을 인간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업이 없어진다라기보다는 노동의 가치가 변화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동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노동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기계와 인공지능들이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 그 자체가 없어지기보다는 각자의 직업에서 하고 있는 변화가 생기고, 그 작업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 더 일과 놀이를 순환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반복 노동들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좀 의미와 재미가 있는 창조성이나 인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게 변했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이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죠. 앞으로 1년, 2년은 더 지속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직업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합니다. 그것을 대학생들이 느끼고 대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공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전공으로 바꾸고 싶어 하냐면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전공자들은 상경계열, 그러니까 경영학 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고 상경계열 전공자는 공학이나 전자계열 쪽으로 조금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코로나 이후에 기업이나 산업별 이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현재 일자리의 판도를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직무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공을 변경해서라도 미래 일자리 수요에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최대 고민이 이제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공부가 1위였어요. 우리 아이들의 고민에. 근데 지금은 직업이 1위 그리고 공부가 2위라고 해요. 근데 이 통계는 1984년에 이런 통계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직업이 공부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만큼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여기 학생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계속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생각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7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죠. 2017년도에 제 조카가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조카에게 이제 초등학생이죠. 그래서 제 조카한테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조카가 저는 크리에이터가 될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7년도까지만 해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을 때였고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보던 때여서 크리에이터라는 저 용어도 굉장히 생소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어떤 예술가 쪽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무슨 예술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조카가 아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년 전인데 불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가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고 있죠. 저기 보면 도티라고 있는데 저 도티라는 친구가 구독자가 200만이 넘고 굉장한 수익을 얻고 있고요. 특히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또 새로운 큰 산업으로 또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공중파, 그러니까 기존 어떤 산업들도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되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워크맨 보시나요? 저 가끔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저 워크맨이 JTBC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거는 뭐 방송국에서 하지 않죠. 그냥 유튜브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뭐 저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보시면 TVN의 나영석 PD가 하는 프로그램은 심지어 어떠냐면 5분짜리 영상을 편성을 합니다. TVN 공중파에서. 그리고 실제 정규 방송은 유튜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렇게 기존의 방송국이 지금 뉴 미디어로 넘어오는 이런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로봇에게 우리가 재미없는 반복 노동을 넘겨주고 사람은 의미와 재미가 있는 창조성이나 감성을 강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남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남는 시간은 뭐 할까요?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새로운 욕망을 충족시킬 일자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원하는 류의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에서 많이 우선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간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돈을 버는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그 사례로 제가 좋아하는 블로거입니다. 된다
라는 블로거인데요. 이 친구는 원래는 웹 디자인을 하던 사람인데 웹 디자인에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자기가 이제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미용 만화를 블로그에서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블로거라는 직업도 없었죠. 근데 이제 인터넷 블로거가 됐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그 다양한 화장품들을 사용한 후기를 자기가 그림으로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기서 막 이거를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미친 듯이 막 사고 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결국은 블로그를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제품을 런칭도 하고요. 뭐 유튜브도 하고요. 그리고 저 만화로 전시회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전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죠. 그래서 비대면 원격 사회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언택트 문화가 그러다 보면은 뭐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쇼핑은 하락하고 새로운 쇼핑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산업 더 발전하게 될 거고 앱 기획자나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각광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 관련된 유통 시스템도 굉장히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뭐 드론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이제 막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자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요새 줌을 활용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자나 뭐 편집자들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온라인 교육이 확대된다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강사도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교육 시장도 온라인으로 재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같은 경우도 집에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바이오 시장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과 위생을 우선시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건강 분야 직종이 많이 확대가 될 거고요. 원격 상담 시스템도 구축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 많이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상담 시스템 같은 것들, 그래서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건강관리들도 가능해지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혁신적인 기술 기반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모든 직업이. 그래서 이런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사회 문화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지금 초등학생이 갖게 될 일자리의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은데요.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변화할 수 있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파란 선은 제도와 교육의 변화입니다. 굉장히 완만하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과 기술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세상과 기술 그리고 제도와 교육의 갭이 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지식이 44제타바이트랍니다. 44제타바이트가 어느 정도의 용량인지 모르실 텐데 전 세계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수의 60배고요. 이거를 디스크에 담아서 디스크를 이렇게 쌓으면 달을 20번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양의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제도와 교육 그리고 지식 사이에 세상 사이에 갭이 너무 큽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는 저 지식들을 암기하고 습득하는 데 굉장히 모든 교육을 집중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많은 지식을 인간이 도저히 습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이나 인공지능은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지식 자체를 공부하는 교육에서 이런 지식을 활용하고 어떻게 지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학습 능력을 갖추는 교육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기존의 지식은 네이버나 구글 검색으로 1분 내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기존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 대학까지 우리는 18년이라는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죠. 어떤 거냐면 마치 내비게이터를 두고 아직도 시내 건물하고 도로를 모두 외우는 교육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정답을 맞추는 스펙형 인재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스펙형 인간들은 미래에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지식 자체를 배우는 방식에서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도로와 건물 이름은 이제 기술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외우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내비게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교육의 방향을 진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빅데이터들, 예전에는 저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자체를 외웠다면 이제는 다양한 데이터를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창의성으로 연결시키는 교육이 교육 현장에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혁신의 핵심 전략은 우리가 지식을 다루는 방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식 습득 교육을 대부분 하고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짧게 했다면 이제는 지식 전달 교육을 줄이고 학습 능력을 좀 강화하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죠. 물론 창조성을 촉발하기 위한 총론적인 지식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 교육은 하지만 강론에 해당하는 좀 세부 지식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우리 인간은 좀 더 창조적이고 인간적인 일을 해야 되겠죠. 사회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과거 시내 주유소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 보는 거, 아니면 건물에 몇 명의 인원이 있고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입니다. 적합한 화장실의 개수를 추론하세요. 이런 류의 정답이 있는 문제를 빠르게 계산을 해서 답을 내는 그런 퀴즈가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글에서도 그동안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고 그 결과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등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다양한 시각과 시도로 풀면서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어떤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의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학부모님들도 예전의 교육 방식이 완전히 맞지는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죠. 왜냐면 다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 조금 많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연세대학교 대나무 숲에 있는 어떤 발췌한 내용인데요. 저 학생이 그렇게 썼어요. 나름 학점 괜찮게 졸업해서 28살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대요. 그쵸? 우리가 생각한 성공 방정식에는 성공입니다. 합격이죠. 근데 하루에 6시간씩 자고 죄송합니다. 세금 다 떼고 300 받는데 15살 내 조카는 게임 영상으로 초중생들 구독자 2만 명으로 월 400 버는 거 보고 자괴감 세게 온다.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러분 학부모님들에게 읽어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주체적인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을 저희는 협력하는 괴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미와 재미를 찾는 창조적인 인간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창조적인 인간은 대체적으로 괴짜죠. 굉장히 괴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르게 생각하지만 서로 협력을 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력하는 괴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류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발표한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보면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주어진 문제를 다루는 것과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새롭고 불분명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봐도 2008년도 10년 전에는 창의성을 강조했다면 이제 2018년도에 지금은 소통과 협력으로 기업 인재상의 최우선 소양과 자질이 변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개인보다는 조직 단위 그리고 팀 단위의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적 역량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개개인이 모여서 단합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업 차원에서도 시각 있겠죠. 실제로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삽니다. 근데 이상하죠. 도시에 모여 살면 경쟁도 너무 심하고 그렇죠? 직업도 얻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살까요? 예전에 찰스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갈라파고스 군도를 탐사를 했대요. 근데 산호 근처에서 너무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살더래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자기네들끼리 모여있으면 먹을 것도 부족하고 경쟁도 치열할 텐데 바다는 너무 넓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다 산호에 모여서 살지? 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바다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되는 바다 생물이 2%밖에 안 되는 산호 근처에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윈의 역설이라고 오랫동안 불렀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도시에 몰려 사는데 제프리 웨스트라는 한 교수가 전 세계 도시의 크기와 그 도시가 만들어내는 창의성을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도시에서 만들어내는 창의성은 예를 들자면 예술작품 등 아니면 기업에서 내는 특허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것들. 그래서 그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 사람들이 10배가 늘어나면 그 도시가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17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쟁도 심하고 안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어떤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오고 그 다음에 모범 친구들은 평균 80 근데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균만큼 80점입니다. 근데 평균은 30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잘해요. 딴 거는 30점이야. 이게 100점이야. 저 친구는 딴 게 30점인데 이게 100점이야. 이런 친구들의 핵심 역량이 발현이 돼서 연결이 되면 평균이 95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역량을 연결함으로써 그러니까 창의성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더 큰 집단 창의성으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협력하는 괴짜들이 중요한 인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력한 괴짜를 만들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저희는 팀 프로젝트 교육을 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과 협력이 중요한 시대에서 혼자서는 뛰어난 결과물을 창출할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을 육성하는 교육은 사회 문제를 팀으로 개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개방형 팀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기존의 교육에서 기존의 그냥 일방적인 전달, 그러니까 지식을 일방적인 전달을 하는 교육에서 이제는 사회 문제를 스스로 찾고 풀어가는 학습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은 저희가 추격 경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이 먼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정답을 빨리 맞추는 주입식 교육이 최적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교육의 기본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순위 매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최초 개척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발상과 집단 지능을 활용한 협력적 문제 발굴과 해결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프로젝트 교육은 배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주도하고 교사는 조금
그러니까 수업의 주체자는 학생이고 교사는 보조자나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 되죠. 그래서 왜 졸업생이 우수한 이유를 아세요? 저희도 교육원을 하다 보면 미래 졸업생이 꽤나 우수합니다. 미래 졸업생이 우수한 이유는 선생님도 모르고 학생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결국은 불확실해서 이 문제를 난다. 그리고 이 팀 프로젝트 교육을 할 때 저희는 미래 사회 문제를 접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과 사회의 통합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실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팀 프로젝트 교육을 저희가 오랫동안 해봤는데 학생들이 함께 그리고 스스로 사회의 문제를 좀 짜나가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토론을 하잖아요. 많은 그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의견들을 다 융합을 해서 나가는 이런 과정 자체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 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컨텐츠를 넣어도 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또 필요한 공부들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뭐 내가 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런 분야가 필요하네? 그럼 자기가 막 찾아요. 그렇게 하는 공부는 정말 공부가 되죠. 이 아이가 잊지 않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몰입하게 돼서 더욱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올해 팀 프로젝트 교육의 어떤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학습의 상호작용으로 통해서 애들이 영재성이나 창의적 효능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상호작용이 많은 팀일수록 그 성과가 굉장히 높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협력적으로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있는 알토 대학이 굉장히 혁신 교육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저기는 공과대학, 그리고 경영대학, 그리고 디자인대학을 합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지 않고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팩토리를 운영해서 여기서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올린 공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도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습 운영을 하는데요. 졸업 때까지 1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함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팀 프로젝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학교가 없어요.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 대신 매 학기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한국, 이번 학기에는 프랑스, 이번 학기엔 미국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그 국가의 어떤 지방 정부나 학교들이나 회사 그래서 학생들이 1학기 때 한국에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한국에 온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물어봤더니 모든 교육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 토론도 온라인으로 하고 시험도 다 온라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 그리고 네이버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런 곳들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에콜 42라는 프랑스에 있는 대학인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저기는 강사가 없고 교과서가 없고 학비가 없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온라인으로 봅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그리고 가서도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거나 그걸 학습을 하고요. 그거를 또 동료들이 함께 평가해주는 과정으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기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세계의 유수의 기업에서 저 학교의 인재들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창의성과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사실 사공이 많아야 산으로 가는
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창의성과 협력성에 중점을 둔 이런 인재로 우리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교육에서도 이런 기류를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발표한 과학영재 발굴 육성 종합계획을 보시면 거기에 사랑 중심의 어떤 과학영재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미래 사회의 문제 해결력을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과학영재들에게 핵심 역량을 강화시켜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이런 인재로 영재들을 키우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 충북교육청에서도 이런 영재교육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좀 권역별로 지금 센터를 지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북교육청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충분히 이런 교육들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영재교육도 기본적으로는 주제 중심의 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또래의 유사한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그 동기부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우리 애들의 그런 학습 역량들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성교육지원청에서도 그래서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교육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융합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특히 창의융합 학습센터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시고 영재교육도 운영을 하시니까 여기 이제 이 음성에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충분히 이런 데서 그런 좋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의 진로 정체감의 차이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 대상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서울 경기권 학생들은 없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저 혼미, 저 네모난, 저 노란색 칸에 혼미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혼미 영역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진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의심도 많고요. 진로 탐색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준비도가 부족해요. 이런 학생들은 진로 개발 역량 역시 매우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적고 관심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진로 정체감이나 진로 역량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방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나타났으니까. 하지만 다행히 그 중에서도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저 성취 부분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취는 좀 다양한 진로를 폭넓고 깊이 있게 탐색을 하고요.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있어서 확신이 많고 실천적 행동의 정도가 매우 높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진로 개발 역량에 굉장히 집중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재교육 받은 학생들은 저 성취의 집단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런 영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조금 그런 우리 아이들의 진로 부분을 조금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길게 왔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프로젝트 중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함께 또 중요한 한 가지 축이 저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에 도전하고 일 자체를 즐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창조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애리조나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의 효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16년 후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창업을 한 경우에도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어떤 결과가 났는데요. 창업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5배가 더 높았고요. 그리고 신장률이 그리고 신제품 개발력이나 첨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기반 사업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가 정신 교육 받은 학생들이 연간 소득이 2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 교육이 국가의 국민소득 증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IT나 스탠포드의 동문 창업 기업들이 나는 매출액이 우리나라 연간 GDP의 2배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1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업가? 우리 애를 기업가를 만든다고 창업하라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집집마다 그쵸? 집을 담보로 사업을 하시다가 집을 잃으신 삼촌이나 아버님이 한 분씩 꼭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요.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 앞에 기업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가가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가는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비즈니스 펄슨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 기획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정신의 기업가는 안트로프러니어라고 해서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17, 18세기에 유럽에서 위험한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모험적 상인들에 대해서 안트로프러니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또 19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명을 실용화해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을 안트로프러니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때로 치면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가의 특성은 이노베이터, 혁신자의 역할입니다. 저 앞에 어댑터는 수용자이죠. 그래서 어댑터는 보면 더 좋은 대답을 찾으려고 하고 안전한 것, 그 다음에 이미 짜여져 있는 것,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추격 전략에 굉장히 맞는 인재잖아요. 근데 이노베이터는 어떠냐면 다른 대답을 찾으려고 하고 위험한 일에 도전을 하고요. 상상해서 많은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도전을 기업가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기업가들이.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이노베이터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창의력, 그리고 혁신성, 도전 정신의 발휘로 진로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본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탐색을 하고 미래의 꿈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창업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키가 작거든요. 저는 1번이었어요. 번호로 치면 50번이던 친구가 있었어요. 키가 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잘 보였겠죠. 그럴 때마다 막 읍소를 해서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빌리는 것까지 자원을 제가 이제 얻은 거죠. 없는 자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리는 것까지 성공을 했지만 자전거를 탈 줄 모르잖아요.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키가 크다 보니 발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두 손을 놓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런 게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가 정신은 주변에 들을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기업가 정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기업이 됐든 작은 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이런 기업가 정신은 필요한 거죠. 결국 무언가를 새롭게 창출해서 갖고 도전하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가 정신은 정신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되는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나 결핍에서도 좀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또 그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기업가 정신이 실제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 성숙도를 높여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재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진로 인식을 비교할 때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서도 조금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가 정신이 자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행동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생은 기업가 정신을 무대뽀 정신이라고 저 친구는 표현을 합니다. 저 친구는 지금 발명 교육을 하는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곳에 가서 강연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360명 중에 뭐 100등 정도 했으니까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은 발명 교육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뀐 사례예요. 본인이 뭔가를 만들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에 맞는다는 것을 저때 깨달았고 발명과 특허를 내고 100개 이상의 발명 대회를 했고요. 또 5개 이상의 합작. 그리고 뭐 테드엑스 카이스트, 그다음에 세바시, 뭐 도서도 냈고요. 그런데 저 친구의 뭐 기업가 정신을 발현한 예를 드리면 테드엑스 카이스트도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인데 저 학생이 저기에 이제 초대를 받고 너무 기뻐서 거기 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물을 주고 싶었대요. 그럼 기념품 뭘 줄까라고 하는데 그때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폭스플라워인가? 네, 저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저기를 들어가서 요청을 했대요. 내가 테드엑스 카이스트에 강연을 하는데 협찬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마침 대표님이 또 거기에 저게 계셨대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협찬을 해주셔서 실제로 저렇게 협찬을 받고 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업가 정신이죠. 이 친구는 도서를 만드는데 표지가 없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발명 관련된 책인데 저렇게 한 이유는 저 옆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저 책을 읽고 자기의 생각으로 표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를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 친구가 아르메니아 특허청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가게 됐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영어로 PPT를 만들고 이제 발표를 하면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를 아르메니아어로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저 친구는 PPT를 아르메니아어로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좀 찾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르메니아에서 유학으로 온 친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PPT를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저기 아르메니아에 갔더니 이렇게 완벽한 PPT를 본 적이 없다라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고 오히려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친구였는데 이런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맨 밑에가 이 친구가 써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역시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명해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도 나옵니다. 네이버를 치면은 저 프로필에 나옵니다. 저도 안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유명한 친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닌 창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에 대해서 잠깐 짧게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하는 괴짜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여기 넘어가고요. 저희는 IP CEO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저기 오시면 뭐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이 가치를 확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미래 사회잖아요.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죠. 사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그래서 미래학과 인문학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키우고요. 이런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역량, 그리고 이것을 확산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교육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중심 협업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그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미래기술 교육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게 2017년도에 저 친구가 교육원에 재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증강 가상현실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그때 증강 가상현실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과제를 했겠죠. 근데 저 오른쪽 사진이 뭔지 아시나요? 네, 포켓몬고입니다. 네, 증강 가상현실을 이용한 포켓몬고인데 저게 20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4년이나 빠르게 저 학생은 중학생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읽고 미래의 변화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교육 방향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학생 선발도 저희는 팀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교육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없어요. 프로젝트 교육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그 화두를 제시하는데 저거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이 오셔서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이 주제다. 그러면 지금 로봇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해주시면 10년 뒤에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요. 이 아이디어를 반드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미래의 로봇 그 산업에 대한 발표를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멘토링과 피드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다 아이들이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처음에 화두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전문가가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 평가도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의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수록 더 많이 선호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똑같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민해 봤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은 저런 식으로 고민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압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소셜 러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평가 역시도 교육의 일부로서 팀 프로젝트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의 모토는 Less Teaching, More Learning입니다. 덜 가르치고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애들이 냅뒀는데도 저렇게 한다고?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네,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 교육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어른들이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아주고 이것을 그 대신 어느 정도 이렇게 기한을 줘야 되겠죠. 저희는 주로 1박 2일 정도 하는데 이런 기한을 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결과를 내고 이게 또 발표를 하고 동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믿고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학생들도 있지만 시간이 이미 조금 넘은 것 같아서 몇 명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1기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지방 출신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나사 엔지니어가 그냥 단순하게 꿈이었어요. 굉장히 이과 성향의 학생이었죠. 그랬는데 저희 이제 교육원을 오면서 목표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경영학으로 목표를 바꾸고 그 자신의 아이디어가 지구 반대편에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과거에 진학을 했는데요. 과거에 진학하면서도 자신의 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 않았대요. 매일 밤마다 꿈을 보면서 생각했대요. 자기의 꿈을. 그래서
그 고등학교 않았고, 그리고 서울대를 진학을 했어요. 경영학과를. 원래 이과이던 학생이 이제 바꿔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조금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뭐 회계사라든지 뭐 로스쿨이라든지 공무원이 대부분 꿈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답답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지금은 블록체인 분야의 그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국제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사회성이 많이 결여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교육원에 있는 동안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되게 조용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육원을 지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끈기가 있고 본인이 해내는 것의 성취 수준이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영재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성향의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정션X 서울이라는 그러니까 정션X라는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에서 가장 큰 해커톤 대회입니다.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그 핀란드에서 하는 건데 핀란드 알토대에서 거기서 라이센스를 따와서 저것을 스스로 운영을 하는데 동북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라든지 5대 가기대,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이런 데서 펀딩을 다 받고 이러면서 가장 큰 그런 그 해커톤을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기업가 정신을 발현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발명 특성화고를 나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 발명에서 조금 주변 환경에서 할머니가 아프셨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제품들을 막 발명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프신 할머니가 링거를 너무 많이 맞으시는데 너무 추워하시더래요. 그래서 온열 링거기를 발명한다든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리모컨을 통해서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그 점자 라벨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점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도 다 아무데나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 형태로 해서 하면 점자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점자 라벨기를 그 발명을 하는 그래서 따뜻한 발명가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군대에 가 있습니다만. 네. 저희 교육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라고 좀 구체적으로 그냥 제가 제언을 한번 드려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수학과학 영재 교육을 시키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충북교육청에서 지역 영재 학급이나 영재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저희 카이스트의 사이버 영재 교육원에서 수학들 영재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스스로 행동하고 좀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기계와 우리가 협업하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메이커 교육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기 발명 영재 교육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 영재 교육원에서 좀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충북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찾으셔서 좀 지원해 보시고요. 또 혹시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저희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 교육원에 정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이외에도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 구글 야학이나 생활 코딩 같은 것들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 뭐 저희 교육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교육원은 지금 이미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발은 끝이 났고 내년에 9월이나 10월에 저희가 선발을 하거든요. 그때 그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별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다 비직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게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런 활동도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창업 체험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건 교육하는 건데 옙이라고 저기 들어가면 그 청소년들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우리 교육원에
그 정규 과정 말고 온라인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과정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희 교육원 거는 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맨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네, 필요하시면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소신을 가지고 가는 학생 주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변화하는 미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보시면 저희 교육원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들어가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그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사전 질문이 하나 와서 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이 영재성이 있는지 궁금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네. 사실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나 뭐 이제는 우리 애가 영재인지 아닌지 시험을 보면 판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영재들의 특징은 있습니다. 지적 역량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뛰어나고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주의 집중력이 뛰어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뛰어나서 무엇이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특정한 영역에만 두각을 나타내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몰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영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영재들 중에서 뭐 성공적으로 다 잘하는 친구가 있지만 좀 되게 산만한 애들도 있어요. 확산적 사고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 많다 보니까 막 집요하게 막 질문을 한다거나 되게 산만하다거나 좀 빈정된다거나 하는 좀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재능을 숨기는 유형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왜냐하면 또래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영재교육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면 비슷한 류의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보신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은 사실은 뭐 과학에 또 관심이 많고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막 경제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이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원에 오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그래서 여기 오면 숨 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영재성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좀 다양한 경험들과 함께 좀 영재 교육에 참여를 시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 네, 그래서 특별히 뭐 판별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영재도 뭐 인문 영재도 있고 예술 영재도 있고 과학 영재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판별하는 방법은 없지만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몰입을 한 유사한 또래 친구들을 좀 만나줘 보시는 게 그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럼 또 좋은 곳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21학년도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영재교육원 운영 안내 우선 안내해드릴 순서로는 영재교육 선발 및 영재교육원 운영 그 다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영역 및 대상 그 다음에 인원이 변경되었고요. 작년의 경우 영역이 수학 올해의 경우 영재교육원 비전인
미래인재형 융합인재 육성 방향에 맞게 융합수학 및 융합과학으로 영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재교육 대상자의 기회 확대 및 포용성 확대를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선발하던 영재교육 대상자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영재교육 대상자 범위를 넓힘으로써 영재교육 예비전 진입전 영재교육 예비 프로그램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원에 있어서는 작년 기준으로 5, 6, 중1, 중2 해서 16개 반 320명을 선발했다면 올해에는 중학교 1학년 과장 4개 학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학과학 각각 1개 반씩 12학급 24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발 분야 및 인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발에 있어서 일반 전형과 자동 진급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전형은 기존과 같이 1단계, 2단계 전형 요소에 맞게 선발하게 되고, 자동 진급의 경우는 선교육 후선발이라는 영재교육의 미래 방향에 맞게 아이들을 교육한 후에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후선발이라는 그 교육 선발의 방향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내로 선발함으로써 소외계층에게도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재교육원 일반 전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는 GED 시스템이나 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공고드렸고요. 원서 접수는 지원서, 추천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서류 같은 경우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통해서 받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차 전형의 경우는 작년과 다르게 영재성 검사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1차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 2차 전형 심층 면접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영재 선심의를 거쳐서 합격 시험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1차 전형 영재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1차 전형에 40%가 서류 심사로 이루어졌다면, 올해의 경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동시 영재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영재교육 선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재성 검사를 통해서 선발 인원의 1.5배를 선발한 후 2차 전형 대상자를 발표하여 1차 전형 대상자에서 통과한 아이들에 한해서만 2차 전형의 심층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전형 심층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형 심층 면접은 영재성 검사가 이루어진 12월 5일 그 다음 주인 12월 12일 날 이루어지게 되며 반영 비율은 30%이며 이 중 20%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나머지 10%는 자기소개와 관련된 심층 면접이 반영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선발 인원에서 1배수를 뽑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심의 과정을 거쳐 12월 24일 목요일에 최종 합격자를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는 5가지 분야에서 역량중심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중심 온라인 개별 탐구, 두 번째 주제중심 공동 탐구, 세 번째 주제선택 자유 탐구, 네 번째 창의음악 영재 캠프 및 현장 체험 활동, 마지막으로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크게 교과 활동과 교과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과 활동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제중심 온라인 탐구를 살펴보시면 현재 온택트 공간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SNS를 통해서 질의응답 및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중심 공동탐구는 정규교육과정 연계라는 이제 영재교육계획의 방향에 맞춰 수학, 과학, 교육과정에 연계된 심화중심, 주제중심 공동탐구를 조별 활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수학과학의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중심 자유탐구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술한 학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소모등 단위로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해서 자신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탐구하고 다양한 양식에 맞춰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외 활동은 창의융합 영재 캠프를 첫 번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업적을 실험해보는 스팀 기반 영재 캠프 운영과 리더십, 인성교육, 진로교육, 그 다음 교수 특강과 같은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접목시켜 학생들이 의미 있는 창의융합 영재 캠프의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현장 체험 학습이 단순 체험 및 관찰 중심의 현장 체험이었다면 올해부터 2021학년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현장 체험 학습은 수학과학 주제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구 중심의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산출물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유탐구, 주제별 자유탐구로 이루어진 과정 및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를 전시하고 또는 학생들이 탐구한 그 과정 및 결과를 PPT나 또는 한글 문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산출해낸 걸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지금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량중심 성장 지원형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영재교육 대상자의 개별화, 교육기회 제고를 위해서 학생들 개인에게 성장 지원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했던 주제 중심의 탐구 내용을 역량 중심으로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에 대해 되돌아봄으로써 자신들의 영재교육을 받았던 기회와 앞으로 영재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충북자연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 선발 전형 요강 및 영재교육원 운영 및 평가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융합 영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동성초등학교 교사 박수지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 및 21학년도 선발에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와 하루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래서 벌써 가을인데요. 꽃들에게 인사할 때 꽃들아 안녕 안녕 인사를 해야 한다. 영재교육은 몇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육과정 및 지식 중심의 수업 방식이 아닌 학생인의 발달 수준 및 특성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과정 및 주명 지원청은 총 7개의 영재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 틀리게 융합이라는 영역을 지원청 영재교육원 산하에 초등 5학년, 6학년, 중1, 중2 융합과정이 있고요. 남신초등학교에 발명교실이 있고 대소초 꿈나무 영재학급, 수봉초 거점형 영재학급, 충청북도 음성지원청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성초등학교는 초등 5학년 과정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운영 현황을 보시면 총 학생들이 18명입니다. 그리고 영재 담당 강사는 4명이시고요. 작년과는 다르게 방과 후에 작년에는 금요일날 시행을 했는데 코로나 금요일 총 100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동성초등학교는요, 약간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진로 연계 체험학습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시행은 못했고요. 대신 교육과정에 진로에 관한 수업과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활동 사진입니다. 피자 도마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목재 초등 6학년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7명, 영재 담당 강사는 4명, 마찬가지로 방과 후 금요일 시작했었는데, 겨울에는 코로나가 더 유행할 수 있다는 영재 강사님들의 우려와 함께 지금 계획서에는 12월 4일까지 되어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땡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규 교육과정에서 해부라든가 코딩 같은 거를 열심히 수업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동성중학교에서는 융합 중등 1학년을 맡고 있는데요. 중학교로 갈수록 아이들이 영재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실증도 없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원 문제 때문에 잘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에 16명, 담당 강사는 4명, 여기까지로 작년에는 수요일에 진행했지만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 융합 중등 2학년은 무급중학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더 학생 수가 줄어서 13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무급중학교는 약간 지역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아까 융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융합이라는 것이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을 모두 한꺼번에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급중학교에는 특이하게 음악 선생님이 융합 수업을 하십니다. 그냥 음악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과 초등학교에 발명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는 18명. 여기는 체험도 5시간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 사진입니다. 대소초급나무 영재학급입니다. 코로나 늦어지는 관계로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잘 안 보이는데요.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영재 수업을 마쳤습니다. 수업 활동 사진이고요. 수봉 추억 독감을 또한 중심 학년들이 거의 5학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음성 지역에는 특이하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재학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청주에도 1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봉초에서는 지금 3, 4학년을 마찬가지로 여기 운영 과정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지만 관심 있는 분야의 같은 질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융합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영재교육과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체험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중심학교별로 그 학생이 음성 지역은 특이하게 모든 학교 7개 지역의 영재학교 모여서 체험 활동을 연 2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대응 캠프 및 체험과학 교실을 운영해서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과 주관을 하여 교수님과 함께하는 수학과학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요. 그리고 영재 키움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고 카이스트에서 주관하는 영재 키움 프로젝트 사업에 지금 18명 정도가 충북에 있는데 거의 가반수 정도 이상이 음성 지역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멘토 멘티를 관계하여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분자가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여, 시후, 화, 지자. 사람이 배움을 갈망할 때 가르쳐주는 방법. 그 다음에 유성, 덕자. 덕을 기워. 그 다음에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2021학년도 21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융합, 6학년 중1, 중2 수동 발명 해서 중심학교는 지금 5개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운영기간은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 분야와 대상 학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 자연과학교육원의 영재교육원 그 선발 과정을 봤더니 작년하고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저희 영재교육원에서 좋아하는 거는 날짜가 같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날짜가 같아서 우수한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영재 사회적 배려 종합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유의하실 점은 지원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담당 교사에게 추천서를 꼭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사는 반드시 그 추천 클릭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기준 및 과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고요. 중등 과정도 마찬가지로 융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고 앞서 또 말씀드렸듯이 자연과학 교육에서도 융합으로 하시네요. 그리고 영재학급이나 하시는 것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보험교사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코딩반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SW 메이커반은 6학년, 인공지능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인공지능 전문가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원서를 지원할 때 어디에 이 학생이 더 잘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원서를 접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GED에서 하고 있고요. 음성 관내에서는 남신초 발명 학급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음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를 좀 대신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보다 잘 설명을 보니까 음성 있습니다. 이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는요,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 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우관문 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 융합인재부장 안동입니다. 활성화 연수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조언해 주신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박수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수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융합 영재교육의 선도 지원처 영재 획득 방식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2020 영재 선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영재교육 선발이나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성교육지원청과 중심운영학교에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은 교육 공동체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여질 때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음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